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선생님과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 속의 한 챕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동안 너무 문제풀이에 지친 것 같아서 우리 시험 직전이기도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요즘 재밌게 읽은 책을 한번 추천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길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책은 지금 서점가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흥행을 하고 있고, 책의 내용이 좋아서인지 계속 여기저기서 많이 추천을 하는 책이더라고요. 자, 우선 이 책의 제목은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제목인데, 의미가 조금 모순되죠. 우리가 흔히 차별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다르게 대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차별받는 거를 싫어하는데 그런 차별을 주로 하는 차별주의자를 수식하는 말이 선량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선량하다는 거는 착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차별, 그리고 나는 특별히 저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주의자가 아닌데 라고 인식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선량한 그런 시민들이 은연중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그런 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내뱉고 있는 그런 차별의 말들, 그다음에 차별적인 생각들, 이런 거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이 책의 서두에서는 이 김지혜라는 작가분의 그런 경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애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벌였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장애가 있다라는 얘기를 유머처럼 던진 적이 있는데 강연이 끝난 후에 어떤 청중한테 질의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서 왜 선택장애라는 표현을 썼냐고 지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의식 속에 어떠한 누군가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놀라서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인종차별 이야기,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 그다음에 성소수자, 그리고 남녀차별 문제 등 우리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그런 차별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장은 1부의 3장입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탄생하게 되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3장, 새는 3장을 보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진로 선택에 어떠한 편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부분이라서 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서 잠깐 비판적 읽기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68쪽 펴주시면 되고, 자, 교과서 없어도 이 한 페이지만 살짝 볼 거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비판적 읽기는 우리가 앞서서 사실적 독해, 그러니까 글의 표면에 나타난 정보들을 사실적으로 파악해내는 사실적 독해를 했다면, 자, 이번에 그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으로는 비판적 읽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판적 읽기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 한번 같이 화면으로 읽어볼게요. 자,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독자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글을 평가하며 읽는 것을 의미한다. 자, 비판적 읽기는 바로 평가하며 읽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그럴 때 평가란 어떤 의미냐?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따져서 판단하며 읽는 것이 바로 비판적 읽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실린 글이나 저자가 출판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100% 믿기보다는
어디 틀린 부분은 없을지, 꼭 이런 견해만 있어야 하는 건지, 다른 견해는 없는지, 자,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적절하지 못한 글을 읽을 때 잘못 속아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 읽기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자, 비판적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글에 제시된 내용이 옳은지, 그 다음에 글의 내용 혹은 화제 등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설명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한지, 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글에 제시된 내용이 옳은지 이것을 줄여서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이나 화제 등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지 이것을 줄여서 공정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각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자, 이러한 것을 검토하는 것을 공정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성은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그러니까 근거가 되겠죠.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가 주장이나 설명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한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적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독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사실과 의견 등을 비판적으로 판단해 보면서 글을 보는 안목을 갖추고, 자, 글에 대한 자신의 주관과 태도를 올바로 세워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자, 이 세 가지 개념만 알아두고 우리 같이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3장, 새는 세장을 보지 못한다. 자, 첫 번째로, 자, 딱지와 얼룩이라는 소제목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러한 사례를 들면서 차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제 고3이 되면은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대학과 그 다음에 학과를 선택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름은 같은데 지방 캠퍼스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고려대 세종 캠퍼스, 연세대 원주 캠퍼스,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데요. 본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기네 학교에 지방 캠퍼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캠퍼스 다니는 사람들을 무능력한 것으로 취급하고 공공연하게 차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질문이 올라왔다. 무슨 대 지방 캠퍼스 인식이 어떤가요? 자, 조심스럽게 댓글이 시작됐다. 재학생들에게 민감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저하듯 시작된 대화는 이어 조금씩 솔직해진다. 솔직히 말해 별로 안 좋습니다. 수모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자, 분교 캠퍼스를 줄여서 분캠이라고 하나 봐요. 자, 분캠은 평생 그 딱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고 가실 자신 있으시면 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소제목으로 사용된 그 딱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나오죠. 그 사람에게 붙은 어떠한 표식, 낙인과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죠. 자, 이어서 본교 캠퍼스에 다닌다는 한 학생이 말한다. 분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도 대체로 적대적입니다. 네, 적대적의 반대말은 상대방을 싸워야 하는 그런 적군처럼 인식한다라는 의미인데, 뭐 관심이 없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해도 싫어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점점 더 속마음을 꺼내며 대화가 오가더니, 자, 역시 본교 캠퍼스에 다닌다는 다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본교 캠퍼스에 다니니까 분교 학생들보다는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겠죠? 자, 분캠은 같은 학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본교생 입장에선 짜증나요. 왜냐? 자, 혹시 캠퍼스?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연세대에 다니는데 연세대 다닌다고 하면은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그 엄청나게 높은 연세대가 맞나? 근데 왠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 않으니까 혹시나 하고 물어보는 거죠. 네가 진짜 그 연대생이 맞냐? 캠퍼스라면 내가 좀 이해해 주겠는데 진짜 찐 리얼 연대생이 맞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속으로 캠퍼스면은 나랑 좀 견줄만 하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진짜 본교 연대생이라면은 우리 왠지 그 상대방한테 주눅이 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댓글을 쓴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교의 존재 때문에, 캠퍼스의 존재 때문에, 자, 그 본교에 얼룩이 진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나간 걸까요?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자, 얼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는 캠퍼스 학생에게는 딱지라는 낙인이 찍힌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얼룩. 자, 이때의 얼룩은 어떤 의미로 사용됐나요? 깨끗한 것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캠퍼스가 없으면 나는 순수하게 연대생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혹시 캠퍼스냐고 물어보는 그 잠깐의 순간도 너무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그 자신의 학교 간판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분교의 자, 명성을 훼손한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래에 댓글을 단 사람이 자, 분캠 졸업생입니다. 얼른 묻게 해서 참 죄송하네요. 하하 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잖아요. 내가 공부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해서 분교 캠퍼스에 간 것일 뿐인데 나의 존재가 상대방의 그런 명예를 더럽히는 존재, 그런 취급을 당한 거니까 자신의 그런 존재를 얼룩 취급하는 그 사람에게 무안하라고 오히려 이렇게 죄송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작가는 이런 딱지와 얼룩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 한국의 대학 서열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열을 짓는 과정에서 차별받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마지막에 댓글 단 사람은 상처가 되겠죠, 당연히. 자, 계속 읽어볼게요. 아마도 입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 같은 조심스러운 질문은 딱지와 얼룩으로 적나라하게 끝난 듯 보였다. 분캠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오가는 이 게시글에서 자신이 분교 출신이라고 밝힌 한 사람은 이렇게 조언한다. 대내외적으로 아니나 바뀌나 라는 뜻이죠. 자, 분교에 대한 인식,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건 스스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죠. 공부를 잘했으면 당연히 본캠 갔을 테니까 아까 자신을 얼룩 취급한 사람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과 달리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분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니까 그냥 스스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자, 이렇게 스스로를 차별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본교를 갈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었고 그 기회를 쟁취하는 데 실패한 사람은 결과에 승복하기 때문이다 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 작가님은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나갈 때 학생들과 나눴던 대화를 또 떠올립니다. 자, 대학 캠퍼스 간 갈등에 대한 토론 대회에서 학생들은 지방대학이라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본교생이 분교생을 배척하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다며 이해했다. 힘들게 공부해서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똑같을 수는 없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구별짓고 배척하는 것 자체는 스스로도 인정을 해버려요. 자, 하지만 이 작가는 이런 대화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학 서열화라는 모두가 알지만 꺼내어 말하기 어려운 일종의 금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 금기는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는 거죠. 하지 말라고. 자,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은 대학에 가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안 좋은 대학에 간다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 이야기할 만큼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공부하는 머리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등급화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정작 자신이 뭐 여러분 내신으로 치면 8등급, 9등급인 친구들이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무시해도 괜찮아. 나를 공부 못하는 애로 낙인 찍어도 괜찮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이 질서를 바꿀 생각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냥 감수하라. 받아들여라. 네가 감당해라. 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왜 그런 것일까? 이제 작가가 이어지는 내용에서 사회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 자, 좀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자. 소위 이른바 명문대학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명문대학이 교육의 질이 더 우수하기 때문일까? 그러니까 내가 더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명문대학을 선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대학이 가진 간판 때문인가? 다시 말해,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그 대학을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득을 보기 때문인가? 물론 둘 중 어느 하나로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앞에서 본 본교와 분교 사이의 긴장은 교육의 질에 관한 경론은 아닌 듯하다. 자, 경론이라는 것은 격렬한 그런 논쟁이라는 뜻이죠. 자, 그것보다는 간판을 둘러싼 문제처럼 보인다. 자, 앞에 그 인터넷 댓글들에서 분교가 교육의 질이 좋니, 본교가 교육의 질이 좋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단순히 간판을 문제로 야기된 그런 갈등인데요. 자, 도대체 간판이 뭔데 이럴까? 자, 사람들은 특정 대학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머릿속 그림, 즉 자, 여기서는 어떤 대학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자,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고정관념은 대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형성된 이미지가 아닌 경우가 많다. 직접 각 대학을 방문하고 비교 분석해서 대학의 특징이나 우수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미지만 가지고 그 대학을 안다고 생각한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배치표를 통해 대학 이름을 처음 접한다. 서열화 시켜놓은 그 배치표, 여러분들 이제 고3이 되면은 자주 보게 될 텐데요. 자, 그 배치표의 순서를 따라서 대학의 서열을 익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등교를 시켰대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제 사회화가 될 나이인데 집에만 머무르면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힘드니까 저학년부터 등교를 시켰는데 자, 한국은 특이하게도 고3부터 등교를 시켰고 코로나가 아무리 심각해져서 2.5단계가 되어도 고3 친구들은 꿋꿋이 학교에 나와야 됐죠. 자, 이 정도로 한국은 기형적으로 대학 입시, 대학 서열에 목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요? 그쵸? 자,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야지. 자, 취업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나와 레벨이 맞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등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자, 우리가 실제로 출신 대학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임금과 그 받는 월급이나 연봉을 말하죠. 그것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자, 대체로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더 좋은 등급의 것을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금이 더 높다라는 의미예요. 자,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미래의 생활 전반의 만족도도 더 높아서 행복은 성적순이 맞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던 예전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 얘기를 좀 선생님은 그 학사 편입이라는 거를 했어요.
지방에 있는 국립사범대학을 갔었는데 선생님이 이때 동아리하고 노느라고 복수 전공을 못해서 원래는 국어교육과를 복수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복수 전공을 못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딱 한 학기 놀았는데 이때 성적으로 그 복수 전공을 다 뽑더라고요. 이제 인생 망했다. 내가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도 문학과 관련돼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겠다 생각을 하고 국어교육과에 가려고 이제 사범대학교에 있는 다른 학과에 이제 진학을 한 거였는데 복수 전공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망을 하다가 아예 이제 선생님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어찌 하다가 생각을 좀 고쳐먹고 그래도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한번 해보면 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편입을 한 건데 이때는 서울에 있는 그런 사립 국어국문과에 진학을 했어요. 편입을 하고 나서는 진짜 열심히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대학교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거기 도서관에 흔들 의자 있고 이제 벤치들이 있는데 공부하다 답답해서 이 학교 옥상에 올라가면은 저 멀리 그 남산 위에 남산타워가 보이더라고요.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그럼 그때마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인서울 하는 게 목표였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갈 수도 있었지만 이 국립대가 이제 학비가 싸고 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던 거거든요. 근데 편입을 해서 뭔가 서울의 그 중심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그 성취감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선생님이 학사 편입하려고 영어 공부를 더 했을 뿐이지 이 지방에 있는 학교에 갔을 때와 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은 그냥 똑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일 뿐이었는데 그런데 단지 그 간판이 주는 그런 위풍당당함 다른 사람들에게 나 서울에 있는 어디 학교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거 꺼리낌 없어지고 되게 남들도 되게 좋아해 준다는 느낌을 진짜 받았어요. 이 지방 국립사범대 다닐 때는 정작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랑 점수 차이가 나지도 않고 오히려 점수는 더 높은데 괜히 인식이 지방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좀 꿀리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작가는 이러한 그 인식에 대한 그 위험성을 지적을 합니다. 자, 아까 행복은 성적순이 맞다라는 연구 결과에 이어지는 부분이죠. 자, 학벌에 따라 인생의 먼 미래까지 결정되는 과잉 예견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자, 앞에서 이렇게 대학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현상을 과잉 예견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과잉이라는 거는 지나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견이라는 것은 예측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미래를. 자, 그래서 대학 간판이 앞날을 보장해 준다고 과신하는 그런 지나친 예측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데요. 자, 아까 앞 페이지에서 자신이 분교 캠퍼스 학생이면서 똑같게 취급해주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학생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개인과 반대되는 것은 사회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 형성된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틀 이런 거를 우리가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 과잉 예견 현상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세한 설명을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인생의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특정한 방식의 시험이 사람들의 수십 년 후의 미래까지 예측 가능하게 하는 놀랍도록 정확한 지표라는 걸 믿기는 쉽지 않다. 특정한 시점에 이루어진 특정한 방식의 시험은 바로 우리 한국의 수능을 가리키는 거죠. 수능 성적이 나의 미래 삶의 모습을 예측하게 해주는 그런 정확한 지표라는 거를 믿기가 쉽지 않대요.
앞에 나오는 이 행복은 성적순이 맞다라는 연구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자, 물론 대학의 교육이 질이나 인맥, 기회 등 대학 자체가 주는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면 그런 교육의 질도 좋고 넓은 사회적인 인맥도 형성이 돼서 미래의 삶까지도 보장해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하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이 작가는 이러한 요소들 뿐만이 아니라 자, 간판이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간판이 개인의 능력도 만들고 기회도 만든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의 핵심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타당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을 하는지 아니면 반박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과 공정성과 적절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자, 우리가 흔히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안 좋은 영향만 미친다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런 고정관념이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위 이른바 명문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들은 단지 그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얻는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실에선 없지만 우리가 반 친구들을 한번 둘러봐도 저 친구는 이번에도 공부를 잘하겠지? 저 친구는 이번에도 발표를 잘할 거야. 자, 이렇게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리한 편견이 실제 현실을 만든대요. 아까 이 글의 소제목이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인데 일상적인 만남이나 각종 사회활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호의적으로 다가가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명문대학의 학생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인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서 대학연합 어떤 프로젝트 팀을 결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이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올라올 거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을 때 나는 어떤 학생과 같이 팀을 이루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서울에 있는 제일 서열이 높은 S대학교 학생과 여러분 근처에 있는 제2A 대학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어떤 학생과 같은 팀을 이루고 싶나요? 자, 당연히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으면 아무래도 더 능력 있는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것을 나는 당연히 이 S대학 나온 친구와 같은 팀을 이루고 싶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인성이나 그 고유한 능력, 이 사람이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간판만 보고 선택을 이미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이 간판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긍정적인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간판이 좋은 친구들은 더 많은 그런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아서 또 성장하고 나에게 또 유리하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들을 잡아서 또 성장하고 이 간판이 좋은 사람들은 성장할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순환고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편견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다시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강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자, 하지만 반면에 상대적으로 지방대생,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얻는다. 자, 유리한 편견이 이익이 되듯이 불리한 편견은 불이익을 초래한다.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덜 우수하고 덜 성실하고 노력이 부족하며 일을 잘 못할 것 같다는 기대를 받는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기대가 현실이 되곤 한다. 사회가 이런 편견을 바탕으로 어떤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활동의 기회를 덜 부여하고 같은 성과에 대해 저평가, 낮은 평가, 좋지 않은 평가를 하면서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외부의 시선에서 시작되지만 그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의 시선이 되기도 한다.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아까 그 지방의 분교 캠퍼스 학생이 원래는 상대방이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을 서열화시키고 차별을 했을 텐데 그것이 어느새 내면화돼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불리하게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이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인 낙인이 내면화되는 현상, 자기 자신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사람들은 집단의 소속감을 가지면서 그 집단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이른바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스스로 학생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때 그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 동일시라는 것은 똑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흡수되고 이 고정관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수많은 학생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 외부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또한 특정한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학생 취급을 당하나요? 청소년기를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면서 그런 충동적인 그다음에 감정에 휩쓸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너는 아직 어려서 그래. 자,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학생들은 충동적이지. 아직 어려서 반항적이지. 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밖에서 정해버린 그러한 특정한 편견을 자,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충동적으로 친구들이랑 그 노래방에 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신나게 놀고 나서 후회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자책을 할 때 지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해소를 하고 싶어서 노래방에 갔나 보다. 이제 신나게 놀았으니까 공부를 더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를 역시 나는 아직 어려가지고 약간 충동심이 있나 봐. 내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했네? 이러면서 다음에 또 공부하기 싫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면서 오히려 또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흡수되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그러한 고정관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이 학생이 자기 스스로를 충동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이 학생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집단에 대한 그런 편견입니까? 그쵸. 바로 이 사회적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편견이 내면화된 결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행동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빙 고프먼이라는 그런 학자는 이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인 낙인이 내면화되는 현상에 주목하는데요. 자,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사회가 부여한 낙인을 자신 안에 내면화하고 스스로를
낮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굳이 타인들이 노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차별적인 구조가 유지된다. 네, 단순히 개인적인 수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차별받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부족하고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저항을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해. 이렇게 어른들이 학생에게 그런 편견을 씌우는데 사실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보다 더 한심한 어른들 많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보다 충동을 더 못 이겨서 사람을 해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가 미숙하고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학생들은 스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항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조차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하고 판단이 미숙한 존재인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책을 써서 검증을 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가님은 또 다른 이제 사례를 근거로 듭니다. 물론 이 주장은 이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라 이 어빈 고프먼이라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풀이해주는 경우에 해당하죠. 실제로 자신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의식하는 것만으로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답니다. 미국의 한 실험에서는 수학 시험 점수가 같은 남성과 여성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수학 문제를 풀게 했답니다. 이미 수학 능력의 수준이 같은 참가자를 모집한 것이므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시험 직전에 연구자의 한마디로 차이가 생겼대요. 연구자가 딱 긴장된 시험장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연구는 성별에 따른 수학 능력의 차이를 보려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이 여성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생겼대요. 왜냐하면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라는 통념을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고 이 부담이 수행을 방해했다는 거죠. 여기 선생님도 진짜 엄청나게 공감을 하는데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여자는 수학을 못해라는 말을 들은 건 아니고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에는 수학적 유전자가 없다. 아버지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셨어요. 가분수 배우는 시점부터 선생님이 수학에 흥미가 떨어졌는데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 수학 문제 풀이에 막혔을 시점부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집에는 수학적 유전자, 수학적 머리가 없어서 아빠 자신도 수학에는 조금 자신이 없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은 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좀 막히면 역시 우리 집안인가 보다 하면서 진짜 수학 못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점 수학을 공부하기를 좀 꺼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편견을 깨부시려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된 거죠. 내가 수학 공부를 안 해서 수학을 못하는 것일 수 있는데 나는 수학적 재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이렇게 좀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에도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라는 통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이런 성별에 따른 수학 능력의 차이를 본다고 하니까 이제 여자는 이제 부담감을 느끼면서 집중을 못해서 시험 점수가 낮았다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고약한 악순환의 고리이다. 부정적 고정관념을 자극하면 부정적 고정관념을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고 부담 때문에 수행 능력이 낮아져서 결국 고정관념대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런 압박 상황을 고정관념 압박이라고 한다. 그러한 고정관념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부정적 고정관념이 없는 집단의 수행 능력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 부정적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 의심과 불안이 적기 때문에 지적 능력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적 고정관념이 없으므로 의심보다는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실패해서 지위가 강등되거나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등급이 내려간다.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건 잠깐 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공부 결과에는 여러분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그런 자기의심,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기 전부터도 여러분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지금. 나는 단 한 번도 1등급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1등급 받지 못하겠지?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지면서 그 불안감 때문에 다시 이제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이 꼭 이 부정적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설령 시험 공부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고 예전의 결과가 안 좋아서 부정적으로 자꾸 예상을 하게 되더라도 아니 괜찮아. 내가 이번에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내가 공부한 데서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면은 두려움이 없고 불안하지 않으니까 남은 시간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수가 있고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결과 실제로 성적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백날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오를까 말까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번에 또 4등급, 5등급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봤자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앞으로 챙기고 가야 할 그런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만 꼽으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이 긍정적인 마인드, 열린 마음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세상을 의식하면은 부정적인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돼요. 선생님도 예전에는 이제 가정 환경도 좋지 않고 환경이 부정적이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부터는 그런 자기계발서들을 읽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읽어서 그때부터 서서히 선생님의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뜯어 고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더니 지금은 진짜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공부 몇 자 하는 것보다도 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이거는 이제 평생의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이제 곁다리로 좀 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뒤이어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만연한 그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은 시간 동안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했어요.